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날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저희 반편지 인생극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을 직접 재구성하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편지는 7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가 왜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유를 향해 날아오른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유로운 새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올해로 39이 된 직장인입니다. 제 이름은 지영이에요.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26살의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어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처음부터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하고 초보자인 저에게도 친근하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함께 출사를 다니면서 남편이 한 말이 있어요. 사진은 마음을 담는 거라고, 기술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 저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예쁘고 착하고 성격도 참 좋은 것 같아.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결혼식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예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한복도 예쁜 걸로 맞춰주자. 어머니,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일이지. 우리 며느리인데. 그때는 며느리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신혼집도 신랑 쪽에서 마련해 주셨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 민수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말씀에 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지쳐있던 터라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일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고 우선은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혼은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둘째 날부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있는지 현지 음식 먹다가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쉬라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한 통화에 30분씩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우리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우리 괜찮으니까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남편이 어머니 말씀에 절대 노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신혼여행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내일 들어오면 바로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하셨죠. 저희 집에 들러서 짐 정리 좀 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짐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명절. 저는 새댁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께 제가 전부 준비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전부터 요리책을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명절 요리 영상도 수십 개 봤어요.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어요. 전을 부치다가 손에 화상도 입고 나물 묻히다가 손가락도 베었지만 처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음식이 좀 짜네. 우리 집은 원래 간을 약하게 하는 편인데 전이 좀 두껍게 부쳐졌네. 얇게 부쳐야 맛있는데 나물이 좀 질긴 것 같아. 삶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지. 하나하나 다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하도록 할게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계속 이러면 안 되겠어.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어머니가 제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눈이 높으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요. 하지만 점점 그런 지적들이 늘어났습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며 다시 하라고 하셨고, 바닥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며 구석구석 더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빨래할 때는 섬유 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었다며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하셨고, 방 정리도 이상하다며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더 잘하라는 뜻이겠지. 시어머니 마음에 들게 해드려야지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늘 뭔가 잘못된 점을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다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남편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제 행동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안 된다고, 결혼한 여자가 밖에만 돌아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 시댁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친정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온라인 쇼핑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돈이 아깝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것만 사러 가던 쇼핑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집안에 갇혀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해 봤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좀 참아달라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하니까 과장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을 때였어요.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에게 저도 보고 싶지만 요즘 바빠서 그런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으셨어요. 친구라고 답하니까 통화는 짧게 하라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 2년 차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였어요. 처음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몸조리도 중요하지만 살림은 계속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조금은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신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 수발 다 했다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하다고 하셨어요.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시어머니는 입덧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힘들긴 뭘 힘들어 하냐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한다고 하셨죠. 임신 중에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했고 바닥 청소도 해야 했어요. 임신했다고 배 내밀고 다니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밖에 나갈 때도 계속 신경 쓰라고 하셨죠. 임신 7개월 때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벽을 잡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께 오늘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다고 정말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임신부가 그렇게 부주의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야단만 맞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무서웠는데 어머니는 제가 다쳤는지 걱정도 안 하신다고요? 민수는 어머니도 걱정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역시 어머니 편이었어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라고 집에서 조리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이라 잘 모른다고 했더니 당신이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결국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신생아 돌보는 것도 서툰데 집안일까지 해야 했어요. 아이가 우는데 왜 바로 안 달래냐고 저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하셨어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제가 일어나야 했어요. 기저귀 차는 게 너무 느리다고 더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죠. 아이 목욕시키는 게 어설프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지적만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다며 아이 돌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밤에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내일 회사 가야 해서 잠을 자야 한다고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잠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집에서 쉬자냐고 나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24시간 아이 돌봄에 집안일까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출산 후 2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지럽고 관절도 아팠어요. 어머니,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뭘 그런 걸로 병원에 가? 출산하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해.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하셨나 봐요.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최소 6주는 푹 쉬어야 하는데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푹 쉬어야 한다고 하세요. 의사들은 뭘 알아? 우리 때는 약 같은 것도 안 먹고 다 견뎠어. 그날 남편한테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의사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집안일은 계속해야 하잖아.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예민해져? 출산 후라서 그런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해지자 시어머니는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고 치우면서 놀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이 뒤를 따라다니며 정리해야 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며느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하셨고, 이유식을 만들어도 맛이 없다. 영양이 부족하다. 간이 맞지 않는다며 매번 지적만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육아 방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면 안 된다고, 버릇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 어리다고 했더니 어리니까 지금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하셨죠. 제가 아이를 달래려고 하면 왜 자꾸 안아주냐고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넘어진 것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아이는 넘어지면서 크는 거라고 하셨죠. 제 육아 방식은 모두 틀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민수가 아이를 안아주면 아빠가 안아주니까 좋다고 우리 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행동인데 저만 지적받는 거였어요. 아이가 2살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를 너무 친정에 데려가지 말라고 외할머니만 좋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친정에서 뭘 사줬냐고 물어보시고 친정에서 아이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면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친정에서 왜 그러냐고 하셨죠.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아이한테 예쁜 신발을 사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비싼 신발 신길 필요 없다고, 아이는 발이 빨리 자라니까 싼 걸로 충분하다며 그 신발을 숨겨버리셨어요. 아이가 할머니가 사준 신발 어디 갔냐고 물어도 그런 건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친정에 가서 외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친정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내가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외할머니도 할머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헷갈린다고 친정어머니는 외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라고 하셨죠. 2살 아이에게 그런 구분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어리니까 지금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아이에게 친정엄마는 외할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야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걸 알고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할머니인데 하시는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외할머니라고 불러도 좋다고 하셨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로 친정엄마한테 상처를 드려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자 더 큰 갈등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 말라고 집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집에서 가르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으셨어요. 애가 시끄러워. 조용히 하게 해. 집안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됐어요. 그림 그리면 집이 더러워져. 블록놀이 하면 너무 시끄러워. 책 읽어주는 소리가 너무 커. 아이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밝고 웃음이 많았는데 점점 조용해지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위축되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육아에만 매달려 있으니 답답하고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었어요. 매번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제가 번 돈으로 뭔가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일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누가 집안 살림해? 돈은 민수가 벌어오면 되잖아.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만 하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긴 뭘 답답해. 며느리는 집안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되는 거야.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는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 건 결혼 전 얘기고 이제는 가정이 우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단순히 며느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꿈과 목표가 있는 개인이라는 걸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일하고 싶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하셨어요. 정말 상처받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뭔 소리야? 우리 집에서 불편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잖아. 불편한 거 없이? 나는 7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어. 과장하지 마.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 심하게 안 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친정도 못 가게 하는 게 심하지 않다고? 그건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가정을 생각해서? 나는 이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야? 당연히 구성원이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내 의견은 왜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뭘 말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길 바란다고?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잘 되길 바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모르고 싶어 했던 거겠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편한 쪽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편한 쪽은 어머니였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봄, 저는 이미 한계 상황에 와 있었어요. 7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폭발 직전이었죠. 그런데 그 방아쇠를 당긴 건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이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예쁜 케이크도 주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아이가 오늘 내 생일이지? 하며 정말 기뻐했어요. 그래, 우리 아가 생일이야. 축하해.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아이는 행복하게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또다시 시작됐어요. 케이크가 너무 크다고, 돈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 생일인데 조금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특별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과하게? 아이가 버릇 나빠져. 음식도 너무 많이 했어. 남으면 어떡할 거야? 가족들 와서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우리밖에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해? 아이 생일인데도 계속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아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과하게 안 했는데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살 된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시무룩해지는 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죄송하지만 아이 생일날만큼은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버릇없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아이가 듣고 있어요. 제발 좋은 말씀만. 민수야, 내 마누라 좀 봐라. 그날 밤 남편과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사과드려야 해?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기분 상하셨잖아. 그럼 제 기분은 어떡하고요? 아이 기분은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아이 생일날에 사치 부린다고 하는 게 위에서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도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봤냐고 했더니 과장하지 말라고 아이가 뭘 알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화장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정말 우리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는 내 아이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요즘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도 알아요? 했더니 위축되어 있다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집에서 소리 내는 걸 무서워한다고,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고 할머니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죠.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어머니니까 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저는 7년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따로 살아요.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와 떨어져서 우리만 살아요. 그럴 수는 없어.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넌 적응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적응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모셔야 하는 분이고 저는 적응해야 하는 사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모든 끈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혼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혼자 살 수 있는 투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결혼 전 직장 동료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혹시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다시 일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정이 좀 생겨서 꼭 하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에 자리 하나 있긴 하다고. 정말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통장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용돈과 친정에서 받은 용돈들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히 2달 동안 준비했어요. 원룸이 아니라 작은 투룸으로 정했어요. 아이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어린이집도 정해두고 일자리도 구해놨어요. 그 2달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도 네, 알겠습니다 하며 듣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어쩌면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이한테는 어떨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아이의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소리 내는 걸 무서워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참는 모습?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마지막 주에는 아이한테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 잠시 엄마랑 둘이 살아볼까? 아빠는 할머니랑 있을 거야.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살아보는 거야. 새로운 집? 우리만의 집. 거기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줬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아침을 차려드리고 아이 유치원 준비도 시켰어요. 다녀오세요. 평소와 똑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아이 용품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제가 산 것들이었지만 그냥 두고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7년을 되돌아봤어요. 신혼 때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 첫 명절 때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 임신했을 때 기쁜 모든 게 점점 무너져 내렸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에게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면회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연락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오후 1시 이사 트럭이 왔어요. 미리 예약해 둔 거였어요. 오후 2시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정말 안 돌아와? 이제 우리만의 집에서 살 거야.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가끔 만날 거고.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 새 집에서는 큰 소리로 웃어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마음껏 웃어도 돼. 뛰어놀아도 되고. 정말? 정말이야. 아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7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텅 빈 집, 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현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반응을 보고 확신이 섰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우와, 내 방도 있어? 그래, 내 방도 있어. 아이가 빈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 잘한 선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편지 읽어보셨어요? 편지? 무슨 편지? 식탁 위에 있어요. 잠시 후,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7년 동안 생각해 온 거예요. 7년 동안?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어머니는 곧 적응하실 거예요. 오히려 저 없는 게 편하실지도. 뭔 소리야? 당장 와. 안 가요. 아이는 어떡할 거야?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내 아이기도 해. 그럼 언제든 만나러 오세요. 하지만 저는 안 돌아가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첫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준비는 했지만 막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아이 어린이집 적응, 새로운 직장에서의 업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자유로움은 정말 소중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구나. 아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많이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그리고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줬어. 집에서도 마음껏 뛰어놀고 큰 소리로 웃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지금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저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엄마, 새 집 정말 좋다. 그치? 정우방도 더 넓어졌지? 음, 친구들 많이 놀러 와도 되겠다.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고 죄송합니다만 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도 정말 많이 컸어요. 엄마, 나 반장이 됐어. 정말? 축하해. 선생님이 정우가 리더십이 있다고 했어.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눈치만 보던 아이가 이제는 반장까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올해 초에 정식으로 이혼을 했거든요. 정말 후회 안 해? 네, 전혀요. 그래, 알겠어. 남편도 마침내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전화하셨지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어쩌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제 일상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거나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 해요? 외롭지 않아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때가 더 외로웠어요. 아이는 지금이 더 행복해해요. 정말 그래요. 3년 전 그 결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자유로운 새님의 사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면서도 점점 자신을 잃어가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하신 모습, 그리고 3년 후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까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 특히 며느리라는 역할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여성분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인데 참아야지라는 말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권리가 있으니까요. 특히 며느리의 역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꿈이 있고 감정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밤도 반편지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반편지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거나 설명란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윤지혜는 앞으로도 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반편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